예, 잘 쉬셨습니까? 한국경제와 배색경영론 6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했던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돈이 모자라서 1억을 차입을 했을 때와 1억을 투자를 받았을 때 그 결과가 1년 뒤에 손실이 100억이 났을 때, 또 이익이 100억이 났을 때, 손실 100억이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 회사를 할 때도 있지만, 개인 회사 그냥 개인 사업자로 갈게요. 또는 주식회사를 했을 경우에. 자, 여러분들이 주식회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자본금 1억인 어떤 회사가 책임져야 될 회사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가 있어요. 회사라고 했을 때는 특히 주식회사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난주에 주주가 있다고 했어요. 회사에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식은 뭐 한 명일 수도 있고 그걸 여러 명이 뭐 세 명이 나눌 수도 있고 100명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똑같은 1억의 자본금이라 하더라도 여러 명으로 나눌 수 있죠. 주식 숫자에 따라서 이제 그 표가 나누어지는 거죠. 나이가 많고 적고도 아니고 결국에는 돈을 얼마나 많이 그 회사를 설립을 할 때 투자를 했느냐 또 그 이후에 그 회사의 지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분담을 해야 될 사람이 만약에 손실이 생겼어요. 했을 때 우선은 주주가 책임을 질 것인가.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유한 책임이라고 했어요. 유한 책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주식을 투자한 지분만큼 만약에 자본금 1억인 회사에 25%를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특별한 정자나 특별한 과정이 없었으면은 1억이나 회사를 만들 때 내가 4분의 1, 2,500만 원을 투자했다면은 내가 손실을 부담하는 최대액이 2,500만 원입니다. 25%까지만. 그러니까 이 주식이 다 날아갈 수는 있겠지만 회사가 손해가 생겨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0억의 손실이 생겼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98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98억은 이자는 이자는 제외하더라도 그러면 98억이 생겼을 때 누구 돈이 먼저 까지는가 보면 되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본금이 먼저 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이 까지는데 차입금이 빠지고도 98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98억이 남은 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회사는 제가 지난번에 주주들은 직접 경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에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했어요. 주식회사의 6가지 장점에 관해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유한 책임뿐만 아니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가지고 경영을 잘한 사람한테 맡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식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영을 하는 사람을 뽑는데 경영을 하는 사람을 주로 우리가 이사라고 해요. 이사. 영어로는 디렉터라고 그러는데 이사들을 뽑아가지고 이 이사들이 경영을 합니다. 이사들은 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의 모임들을 이사회라고 해요. 이사회도 자주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건건마다 사인을 하고 의사결정이 복잡하니까 대표이사라는 사람한테 선임을 해가지고 주로 맡겨요. 자, 그럼 우리가 대충 볼 수 있는 게 주주가 있고 경영을 하는 이사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또 대표이사 일을 회사의 이사회나 회사의 주요 경영 전반을 감시 감독하는 감사도 있어요. 98억의 손실이 생겼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1억을 차입을 했을 경우에 또는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 자, 1억을 차입을 하고 98억의 손실이 생겼어요. 자, 우선은 은행 또 뱅크가 있겠죠. 은행은 손실을 보나요? 은행은 만약에 은행은 1억의 손실을 봤어요. 지금 100억의 손실은 누구로부터 100억인지 잘 몰라요.
물건을 판 사람일 수도 있고, 건설회사 같으면은 뭐 납품을 한 회사일 수도 있고, 건설 자재를 납품한 회사. 이 98억이라는 건 한 명이 아니고 아마 여러 명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서 내 돈을 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1번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이고 차입금 1억이 회사예요. 그러면은 100억의 빚을 진 사람이 몰려가서 처음에는 누구한테 돈을 가서 자본금으로부터 1억을 가져갔어요. 또 1억을 또 어딘가 가져갔어요. 차입한 돈도 가져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98억을 못 받았어. 누가 못 받은 거예요? 채권자들이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은행도 채권자였어요. 은행은 누구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은행은 X라는 회사로부터 받을 권한이 있는데, X라는 회사는 남아있는데, 자, 회사가 있고, 여기 회사가 있어요. X라는 법인이 있고, 주주라는 사람은 사람이겠죠? 이사들도 사람이고, 이사회는 모임이고요. 대표이사는 사람이고, 감사는 사람이고, X라는 회사가 있고, 법인이죠. 그러면 돈을 받을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 되는 얘기죠. 이 경우에 특별한 연대보증이나 보증이 없다는 전제 속에서는 이 채권자들은 자, 누구한테 가서 돈을 받을까요? 자, 두 번째 경우에 또 마찬가지죠. 자, 1억이었고 1억에 투자금을 받았어요. 이게 차입이 아니고 투자를 받았어요. 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어쨌든 이 회사가 줄 수 있는 최대 돈은 역량은 2억밖에 안 돼요. 가진 게. 자, 자본금 1억과 또 자본금 1억 합쳐서 자본금 2억. 이거는 자본금 1억과 은행에서 빌려온 부채 1억. 어쨌든 100억의 손실이 생겼으면 다 메꿨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2억 원. 자기 돈 1억, 은행에서 빌려온 돈 1억. 결국 합쳐서 98억에, 자기 돈과 은행 돈 다 해도 98억. 결과는 똑같아요. 자기 돈과 은행 돈 합쳐서 결국에는 98억이 아직 모자라요. 나머지 채권자, 만약에 뭐 건설을 하는 조그마한 회사가 98억의 빚을 지고 부도가 났다 쳤어요. 더 이상 부도라는 얘기는 더 이상 돈을 줘서 우리 회사는 돈 다 줬어요. 남은 거 없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98억의 빚을 진,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을 했다 그러면은 뭐 땅을 판 어떤 회사가 있고, 포크레인 작업을 한 회사가 있고, 뭐 기타 뭐 창틀을 만든 회사가 있고, 모래를 갖다 준 회사가 있고, 시멘트를 갖다 준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왜 줬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 회사가 건설을 다 하고 나면은 상당한 이익이 생기고, 그게 마진이 괜찮아가지고, 이거 괜찮다. 땅도 파고, 포크레인도 받고, 뭐 철골도 받고 하면 괜찮겠다 해서 돈을 이 사업에다가 사업을 한 거죠. 작업을 한 거죠. 결국에는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했던 거겠죠. 아니면 제품이나 어떤 걸 제공했던 거죠. 자,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받으면 되냐? 우선은 하나씩 제거해 봅시다. 즉, 감사가 책임이 있을까요? 감사는 회사가 이 사이에 특별하게 불법 사항이 없으면은 감사는 감사는 경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회사의 운영이나 전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법 위반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회사의 회계라든지 일반적인 업무에 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분양도 안 돼버려가지고 나머지 돈도 안 못 주게 돼가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이사회는 모임이니까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는 이건 그냥 회. 어머니 회하고 똑같아요. 모임이니까 그래요. 대표이사는 뭐예요? 이사와 대표이사, 주주가 남았어요. 주주는 원래가 책임이 뭐라 그랬어요? 책임이 제한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투자한 돈까지만. 그럼 자, 이사가 질 거냐, 대표이사가 질 거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기존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사나 대표이사한테 만약에 회사에 물건을 주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등등 할 때 연대보증을 했던 경우가 많아요. 연대보증이 뭐냐면은 만약에 회사에서 돈이 1억이다, 10억이다, 100억이다, 90억이다라는 돈을 못 줬을 경우에는 네가 개인적으로 연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게 연대보증이에요. 이 연대보증 제도가
상당히 일반화됐었어요. 최근에 연대보증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 경우에 특별한 연대보증이 안 쓴 상태였다 그러면은 사실은 회사의 부채인 거예요. 회사의 부채. 이 X라는 회사의 부채인 거지. X라는 회사의 부채인 거지. 이 이사의 부채도 아니고 이 대표이사의 부채도 아니고 이사의 부채도 아니에요. 이 조그마한 X라는 건설회사에 자재를 납품을 하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또 뭐 창틀을 갖다 주고 하면서 나름대로 돈이 생겼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X라는 회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지. X라는 회사는 아무리 해도 보니까 더 이상 부채를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기타 S라는 회사가 받을 돈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받을 돈이 한 50억이 되고 더 이상 또 지급해 줘야 될 돈은 실제로는 150억이었어요. 50억 중에서 다 차감하고 아직도 100억이 남은 거였거든요. 이런 경우에 X라는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X라는 회사는 결국에는 X라는 회사로 부채가 98억인 상태로 달려있는 거예요. 달려있는 거예요. 자, X라는 회사는 98억이 달려있고, 자,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볼게요. 이 회사가 100억의 손실을 입었을 때, 자, 1억 원 자본금에서 가져가고, 1억 원 은행의 세율론에서 가져가요. 그러면은 98억의 일반 부채하고 또 은행 돈도 있어요. 은행 돈도. 은행 돈도 아직 1억이 남아있어요. 실제로는 1번의 경우에는 99억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스탑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파산이 처리되든지 하겠죠. 주주는 어떻게 돼요? 이 앞에 있던 이 주주가 만약에 4명이나 5명이나 10명이나 주주는 자기 돈을 다 잃는 거예요. 만약에 4명에서 2,500만 원씩 2,500만 원씩을 잃는 거예요. 만약에 자본금 1억인 회사가 1,000만 원씩 투자해야 돼. 그러면 1인당 1,0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500만 원씩 투자해서 20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인당 500만 원. 20명이 5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끝나는 거예요. 이 거대한 부채에 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이사도 책임을 안 져도 되고 대표이사도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자, 두 번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거의 비슷해요. 자,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에게 채무를 지었어요. 이 경우에는 회사에 돈이 얼마가 있는 거죠? 회사에 돈이 2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은 없어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투자자도 주주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투자자도 주주예요. 투자하는 사람은 주주라고 해요. 돈을 빌려준 은행 같은 건 채권자라고 그래요. 주주의 경우에는 만약에 돈이 만약에 1번의 경우에 돈이 회사가 1억의 마이너스 손실이 봤다 하는 경우에는 1억의 마이너스 손실이 봤다 하면은 1번의 경우에 100억이 아닌 1억의 손실을 봤다 하면은 자본금 1억에서 손실을 보고 결국에는 은행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가져가면 돼요. 가져가고 여기다가 이자만 못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자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2번의 경우에 만약에 2억의 손실이 봤다 하면은 1억의 손실이 봤다 하면은 1억의 손실이 봤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이 2억 중에서 1억이 가지는 거죠. 2억의 손실이 봤다 하면은 자본금 2억 중에서 다 채무자들한테 주면 돼요. 만약에 2억의 손실만 있었다면. 자, 100억의 손실이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100억 중에서 자기들 돈 자본금 중에 2억을 주고 남는 게 98억의 채무,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있는 거죠. 그럼 이 98억의 부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느냐?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아무도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아무도라는 것은 감사, 대표이사, 이사, 주주 아무도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여기 회사에 있는 돈을 가지고 주면 돼요. 그래도 모자라고 아직도 98억이 남았다. 그러면 X라는 회사가 98억의 부채를 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끝이에요. 더 이상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는 이사나 대표이사는 자유롭게 그냥 이사 사임만 하면 돼요. 거기는 채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이 회사가 개인 회사였다면은 바꿔 얘기하면 개인 사업자였다면 98억의 부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평생을 살아도 다 못 갚겠죠. 만약에 1, 2번의 경우에 어느 경우라도 만약에 대표이사가 이 부채가 만약에 발생하는 경우는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하고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모든 부채에 관해서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의료 장비업체, 의료업체예요. 거의 1세대인 업체인데 그 설립자분께서 이민하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나라 벤처기업 협회장도 하고 한때는 재산이 2조가 넘었어요. 90년대. 이분이 메디슨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잘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메디슨이라는 회사는 다시 회생을 해가지고 정상화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삼성인가요? 어느 그룹으로 팔려가지고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주 정상적인 기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민아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메디슨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서 메디슨의 대외 활동과 관련돼서 채무에 관해서 보정을 했어요. 연대 보정을 했어요. 만약에 메디슨이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 했는데 메디슨은 정상화가 됐어요. 이때 당시에 일어난 메디슨이라는 회사의 채무에 관해서는 법원이 탕감을 해줬어요. 갚지 마. 이민아라는 회장에 관해서는 탕감을 안 해줬어요. 이분은 대표이사로 있을 때 있던 이 부채에 관해서 이분이 작년 말에 돌아가셨어요. 작년 말에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런 불법 행위를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메디슨이라는 회사도 결국 정상화가 됐어요. 회사가 정상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부채는 죽을 때까지 갚다가 다 못 갚고 죽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주식회사가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회사와는 비교도 안 되게. 그래서 주식회사는 개인회사가 져야 할 개인회사는 무한 연대 책임이에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에는 연대 보정만 안 했으면 대표이사는 이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의 손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만 그것도 개인이 회사가 끼친 게 아니라 개인이 만약에 끼쳤으면 책임을 지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가 무슨 불법 행위를 해서 회사가 불법 행위를 한 거지 대표이사가 불법 행위를 한 거 아니거든요. 대표이사가 불법 행위를 지시를 했다든지 고의로 뭐 그런 걸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안 좋아졌을 때 손실에 관해서도 주식회사는 책임이 운용을 하는 이사나 이사진이나 경영진에는 책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보면은 회사가 거꾸로 100억의 이익이 생겼어요. 100억의 이익이 생겼어요. 이익이 생겼다. 1번 경우와 2번 경우가 굉장히 달라져요. 1번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인당 1,000만원씩 해가지고 1억이 되는 회사고 마찬가지 두 번째 경우 1인당 1,000만원에서 1억이 생긴 경우에서 그 다음에 1억을 차입을 해왔어요. 빌려왔어요. 은행으로부터. 그리고 나서 100억의 이익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익이 생긴 100억은 그냥 그에 다 배당을 나눠 가질 거예요. 그럼 배당을 나눠주더라도 자본금 1억이 남아있으니까. 이자를 다 빼고도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려오고 난 이자를 빼고 나서도 이 회사가 그대로 100억이 남아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은행으로 빌려온 1억에 관해서는 이자 만약 3.6%다. 이자 3.6%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억에는 30만 원 정도 해당되니까 1년에 360만 원 이자를 제외하고 나서 이 회사가 생긴 100억에 관해서는 10명의 주주가 공동으로 나눠가지는 거예요. 그럼 한 명이 얼마나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한 명이 10억 원씩 가져갈 수 있어요. 1번의 경우에 자본금 1억을 10명이서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은행으로부터 1억을 또 빌려와가지고 뭔가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업이 대박이 나서 결국에는 100억의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 이 회사가 가지는 주주들이 가지는 이익은 1인당 10억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인 경우에 1억이 있었고 또 자금이 좀 모자라가지고 1억을 주주 10명이었는데 주주 10명으로부터 또 1억을 받았어요. 합쳐서 2억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다시 100억 이익이 생겼어요.
빌려온 이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주주가 10명이었는데 주주가 20명이고 자본금이 1억에 자본금 2억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100억 이익이 있어요. 인자는 얼마씩 나눠 가져야 돼요? 주주가 20명이에요.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 그러면 1인당 50억이 되는 거예요. 5억이 되는 거죠. 5억이.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나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이익이 생겼을 때 나누는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몫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몫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몫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여러분이 주주라면은 자본금이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이 주식회사가 자본주의의 꽃인데요. 가만히 보면은 이래요.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으면은 혜택을 누려요. 이익을 가져가잖아요. 회사가 엄청 안 좋아졌어. 그러면 그 회사가 있는 손실에 관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책임을 안 져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친구는 미국이나 그 실리콘밸리 이런 경우도 아이디어를 제공해요. 그럼 그에게 벤처캐피탈들이 투자를 주네요.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주기도 하고 뭐 그 회사에 대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근데 빌려주더라도 회사가 사업이 망하면은 개인한테 추심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대박을 쳤을 경우에는 나눠먹고 망했을 경우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위로는 무한대의 이익을 공유를 하고 하방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이게 원래 주식회사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약간의 뭘 가미하냐면 연대보증 같은 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개인 채무를 계속해서 그 회사가 안 되면은 개인이 계속 채무를 갖다 놓는 거예요. 누가 대표이사가 빌려오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빌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자본주의가 발달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건데,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러 가면요, 회사가 아직 담보 가치가 있는 부동산 같은 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개인으로부터 그럼 니네 집을 담보로 넣으라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는 하기 싫은데 그럼 돈을 안 빌려줘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발달하시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금융 시스템이 발달이 안 되어 있어요. 외국에는 금융 시스템이 발달이 돼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사업 아이디어가 좋으면 초기 단계부터 투자를 하기도 하고 엔젤을 하는 경우도 벤처 캐피탈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럼 니네 개인 집을 담보로 넣으라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자, 빌 게이츠가 사업할 때 너 개인 담보를 넣으라고 내가 한 적이 없잖아요. 마크 주커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거의 부도 직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한테 너 개인으로 가서 보정을 하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지금 기업들, 미국에 있는 그 불꽃을 피우는 기업들 보세요. 자, 아마존이 그렇게 적자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제프 베조스한테 네가 연대 보정을 해라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어디서 탄생했어요? 미국 이런 환경에서 탄생을 한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를 거의 형식적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자본주의를 뒷받침할 만한, 특히 주식회사들은 뒷받침할 만한 금융계 기술들이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어느 기업이 발달하거나 사회가 발달하려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공진화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세 번째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 이볼루션,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진화가 아니라 코-이볼루션이 되지 않으면 진화가 어렵다고 했어요. 코-이볼루션에 관해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The Origin of Wealth, 부의 기원에서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기술이 발달하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특히나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철기 시대 한참 지나는 그 과정에서 이런 기술적 진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술인 거죠. 바꿔 얘기하면은 전기기관차라든지 이런 게 등등 발달하던 그 시절에 거래소라든지 주식시장이 발달하고 벤처캐피탈 시장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엔젤이라든지 기타 시장이 발달했고, 한국의 시장들이 특히 이제 벤처기업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 기업을 뒷받침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굉장히 유연한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유연한 투자가 거의 없어요. 무슨 투자만 있는 거죠? 굉장히 하드한 투자만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기술의 진보를 따라갈 만큼 사회적 기술의 진보가 못 따라. 사회적 기술이라는 건 뭐예요? 주식시장, 그다음 투자시장, 창업시장,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자금에 관련된 생태계라든지 엑시트할 수 있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 보면은 한국이 경제적 후진성에서 크게 깨어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사회적 기술 중에서 특히나 주식시장 구조, 자본조달 시장의 구조가 너무 후진적이에요. 여러분 아마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나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 한번 가보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보세요. 투자를 하는가.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바보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보완하는 기관으로 생긴 게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뭐 그나마 몇 가지가 좀 생기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을 뭔가 시작하다 보면은 크게 네 가지 기관들에 의존하게 돼요. 첫 번째는 돈을 조달할 때 본인 자금 또는 패밀리 자금을 통해서 조달하고요. 두 번째는 친구들 자금이나 지인들 통해서 프렌드. 세 번째는 뭐예요? 금융기관으로부터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그 네 번째는 뭐예요? 법어들로부터 폴리시로부터 조달을 하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저도 논문을 이제 계속 요즘에도 쓰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왜 유망한 사람들이 왜 창업이라든지 사업을 기피를 할까 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 실패의 부담을 고스란히 내가 지어야 된다는 실제로는 원래 주식회사가 자연스러운 작동은 이익이 생길 때는 무한히 가져가지만 손실이 발생할 때는 굉장히 유한적으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게 주식회사의 장점이에요.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익은 네가 제한적으로 가져가고 손실이 발생하면 네가 무한적 책임지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망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가능성 있는 친구들이 사업을 안 하죠. 그리고 뭐만 되고 싶어요? 그냥 월급쟁이만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 제도 중에서 특히나 투자나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이익이 남을 게 확실하면은 어떻게 해요? 차익을 하면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거는 내가 다 거의 성공률이 높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차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익을 모두 다 내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차익 한 푼벌에 관해서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근데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면 어떻게 돼요? 투자만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많은 투자자를 가져와서 이 위험을 공동으로 나누어 가지는 거죠. 그 위험을 해치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그 구조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대한 이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벤처기업 사장님들이나 중소기업을 자문하는 분들 보면은 투자의 차이에 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한번 좀 더 스터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